내외 귀빈 여러분, 또 온라인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세션, 과학기술 단지 간의 협력 세션을 좌장 역할을 맡은 저는 이재훈이라고 합니다. 과학기술 파크 간의 협력에 대해서 이 세션을 좌장 역할을 맡을 수 있게 되어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더 많은 연결, 더 나은 내일이라는 슬로건 하에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언스 파크와 기술 파크 간의 협력 사례에 대해서 성공적인 사례에 대해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네 분의 저명하신 연사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귀중한 교훈을 얻어갈 수 있으리라, 또 지역 개발을 위해서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선 스위파 와나사톱 태국에서 오신 원장님, 강병삼 원장님, 키치 쿠보타 CEO님, 또 김유현 원장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호명해드린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진행 방식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각각 연사분들을 짧게 발표 직전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연사분께서 바로 이어서 발표를 해주시고 제가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연사분들 모두 동일한 진행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65분 정도가 있는데요. 10분 지연이 됐습니다. 따라서 저의 가장 주요한 업무는 시간 관리라고 하겠습니다. 기한 내에 시간 엄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쉽지만 저희는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다시 말해 온라인, 오프라인 혼합 형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래 있는 토론 세션 혹은 질의응답 세션은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 청중분들이 질문이 있으실 경우에는 저에게 질문을 접수해 주시거나 주최 측의 이메일로 접수를 해주시면 저희가 다시 회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네 분의 연사분들을 모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귀중한 경험과 아이디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첫 번째 연사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타일랜드 사이언스 파크를 맡고 계시며 뿐만 아니라 태국 국가 과학기술개발청의 부청장을 맡고 계십니다. 현재 타일랜드 사이언스 파크를 하나의 혁신 플랫폼으로 만들어와서 국내외 과학기술 기업들을 지원하고 계십니다. 연사분께서는 다양한 스타트업들과 중소기업들이 연구, 기술, 지식을 활용해 자신의 기업들을 성장시키고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돕고 있습니다. 국내외적으로 민간 부문과 공공 부문의 협력을 돕고 있으며 현재 아스파의 아시아태평양 부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국제적 직책을 인큐베이션과 관련해서 맡고 계시며 소프트웨어 회사들과 하이텍 회사들을 다양한 방면으로 지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발표해 주실 주제는 과학기술연구단지의 협력, 지역 경제 회복의 준비를 갖추다입니다. 직접 함께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영상으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부탁드립니다. 내외기빈 여러분, 동료 여러분, 신사숙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먼저 아스파 측에 저를 초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 사이언스 파크 이노페어에 함께하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어려운 시기를 지나 이렇게 다시 한번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함께 경제 회복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함께 이야기를 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사이언스 파크 간의 여러 협력과 우정을 통해 이러한 일들을 이루기를 기대합니다. 어두움이 지나면 빛이 옵니다. 우리는 늘 역사상 여러 위기를 관리해 왔던 것처럼 팬데믹을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뉴 노멀이 아닌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 기술을 통해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것이 이제는 단기간 내에 가능해졌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기업 활동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많은 인재들이 일자리를 잃거나 또 소득이 줄어들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더 많은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급격하게 디지털 변혁이 이루어지면서 우리가 일하고 즐기고 살아가고 공부하고 하는 모든 방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세상에서 모든 기업들과 모든 리더들은 적응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성장을 위한 새로운 방식을 찾아야만 도태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각 아시아 국가의 GDP 성장을 보면 IMF 전망에 의한 수치가 왼쪽에 나와 있지만 사실 현실은 조금 달랐고 여전히 확진자 숫자가 2차, 3차, 4차 대유행으로 이어지면서 계속해서 하향 조정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학기술 단지의 회복력 또한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발표를 통해서 세 가지 주요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시아 태평양의 과학기술 연구 단지들이 협력함으로써 각국 경제를 회복시키고 또 코로나 이후의 효과를 계속해서 이겨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재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혁신 주도의 기업들과 스타트업들을 육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들은 우리의 이코노미 워리어, 즉 경제적 전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들과 스타트업들은 우리 경제의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성장 동력으로서 스타트업 기업들을 위해 세 가지 전략이 필요합니다. 공동 창조, 공동 운영, 그리고 공동 브랜드가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성공적인 지역 협력이 이루어지고 협력을 통해서 기업이 성장하고 IP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활발한 협력을 통해 우리는 서로의 강점을 활용함으로써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도전 과제들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이후에 초국경 간 협력이 이루어진다면 시장 진출이 이루어지고 확장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픈 이노베이션이라는 것은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내고 새로운 솔루션의 공동 창조의 기회가 열린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기술 기반 기업들은 함께 함으로써 자신의 기업 활동을 더욱더 경쟁력 있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오픈 이노베이션의 정신을 활용할 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픈 이노베이션은 무엇일까요? 헨리 체스프로 UC 버클리 교수님께서는 오픈 이노베이션이라는 것은 지식의 인플로우와 아웃플로우를 이용을 해서 혁신을 이루고 또 기술의 상용화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정의한 바 있습니다. 과학기술연구단지에서는 지역 내의 네트워크를 사용을 함으로써 적절한 파트너를 찾고 이를 통해서 새로운 기술의 공동 창조를 이루고 이를 통한 시장의 필요를 충족시켜야 할 것입니다. 각각의 기업과 파크에서는 각각의 제약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기술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AI, IoT, 블록체인, 5G 기술 등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함께 활용이 될 때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영내 협력을 통해 초국경 기회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와 같은 활동이 증진되어야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과학기술연구단지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각 국가는 역량 강화하고 교육과 마케팅에 있어서 여러 필요를 갖고 있지만 그 필요는 국가마다 다릅니다. 따라서 사이언스 파크에서는 각 기업가들에게 좋은 파트너를 찾고 필요한 분석을 하며 시장 검증을 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그리고 시장 출시를 위한 노력을 지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팬데믹으로 인해서 디지털 활용률 그리고 온라인 참여율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과학기술 연구 단지도 발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런 전 세계 과학기술 연구 단지들은 전 세계적인 기업가들과 스타트업들이 참여함으로써 초국경 협력을 하고 또 초국경적으로 인재를 확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학기술 연구 단지는 다양한 기술 및 기업의 협력을 이루는데 근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동 협력을 위한 개발, 다자간 무역에 대한 비즈니스 매칭 등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질 수가 있고 공동 투자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참여는 성장을 위한 촉진제가 될 수가 있고 또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성공적인 스타트업들이 탄생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리더들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전략을 잘 활용함으로써 가용성이 높은 매출 모델을 만들어야 할 것이고 또 전 세계적으로 식량 안보와 의료 혁신을 위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태국을 위한 여러 기회가 열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식량과 농업 그리고 호텔업과 의료업에서의 서비스는 태국의 아주 중요한 산업으로 자리 잡아 왔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혁신적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여야 할 것이고 또한 전체 산업의 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능성 식품과 의약품의 원자재는 이제 새롭게 개발이 되고 있고 파트너들과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의료 혁신 분야는 팬데믹 이후 더욱더 빨리 발전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의료 서비스와 의료 공급의 자급자족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각 국가가 깨닫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5년이 되면 전체 의료 지출이 6개 아세안 회원국에서 특히나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등 6개 아세안 회원 국가에서 7,400억 달러로 확장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격하게 성장하는 산업 속에서 강력한 파트너십을 구축함으로써 의료 기술을 더 활용하고 이를 통해서 영내에 더 많은 기회를 포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코어 브랜드는 국제 시장 진출을 위해 아주 강력한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태국에서는 이것을 엑소 콜라보 전략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라이카 엑스와 화웨이가 협력하고 있고 애플 와치가 에르메스와 협력하고 있으며 핀란드의 마리메코는 일본의 유니클로와 협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다 경쟁력 있는 혁신의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브랜드에 대한 노출을 높이고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며 그 약점들을 극복하고 새로운 매출원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코브랜드의 개념은 과학기술 연구 단지에도 적용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입주 기업가들에게 새로운 시장의 기회를 열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태국 같은 경우에는 BCG, 즉 바이오 순환 녹색 경제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태국의 총리께서는 이와 같은 BCG 모델을
태국 4.0과 같이 추구하겠다라고 선언하신 바 있습니다. 태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BCG는 농업을 근대화하고 서비스 산업을 근대화할 수 있는 핵심 모델이 되고 있고 또한 국가 의료 안보를 확보하는 데도 중요할 것이며 이 관련 분야의 투자를 유치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태국 과학단지는 다양한 이니셔티브를 같이 진행함으로써 영내의 기업가들을 지원하고 또한 아세안이라는 6억 5천만 명의 시장에서 태국은 여러분들의 중요한 파트너가 되어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파크 내에는 250개 이상의 기술 기반 기업들이 R&D와 혁신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입주 기업의 30%는 국제 기업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저희는 계속해서 업계별로 다양한 인정을 받기 위해 노력을 해왔고 식량과 농업, 의료 분야에 인정을 받고 있으며 여러 국가와 국내의 사이언스 파크와도 연계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영내 협력, 즉 과학기술연구단지 간의 영내 협력이야말로 다양한 기업의 혁신을 강화할 것이고 이를 통해서 지역 경제 회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디지털 기술 덕분에 서로 더 긴밀하게 협력하고 협업할 수 있기 때문에 아스파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국제 협력의 모델들이 생겨나고 있고 억셀러레이션을 위한 플랫폼이 생겨나면서 우리의 기업가들이 새로운 기회들을 찾고 공동의 브랜드를 만들고 공동 창조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와 함께 하기를 기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많은 인사이트가 있는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특히나 사이언스 파크 간의 협력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고 또 국제적으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말씀하시면서 사이언스 파크와 지역과 국가 간의 협력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세 가지 메시지를 전달해 주셨습니다. 공동 창조, 공동 브랜드, 그리고 공동 운영이라는 세 가지 단어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를 통해서 영내의 기업 간 또 제도적인 발전이 있기를 기대한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발표의 주제를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초국경입니다. 이것이 아주 핵심적인 메시지로서 여러 기관 간 협력, 업계 간 협력, 지역 간 협력, 그리고 국가 간 협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연사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님이십니다. 지금 현재 이사장직을 역임하시기 전에는 한국의 과학기술 대통령 직속위원회 사무총장 역할을 맡기도 하셨습니다. 또 중앙부처에도 계시기도 했었습니다. 과학기술 전문성 또 많은 기여를 받으셨기 때문에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또 버밍엄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셨고 PhD 박사 학위는 한국의 고려대학교에서 받으셨습니다. 오늘 과학단지 간 협력을 통한 동반 성장 한국 연구개발 특구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이사장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 마스크를 벗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초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강병삼입니다.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입니다. 오늘 저는 한국의 저의 국제협력, 다시 말해 한국연구개발 특구를 중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동반 성장을 이룩을 했는지 또 과학단지 간 협력을 통해서 어떻게 이룩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혁신 주체들 간의 협력을 통해서 동반 성장을 어떻게 이룩해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협력 활동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잠시 이노폴리스의 역사를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노폴리스는 원래는 공공 연구 단지로서 1970년대에 출범했습니다. 그때 당시 경공업에서부터 우리나라의 중공업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 그 전환을 위해서 많은 지원을 했었고 데이터 연구 개발 단지가 1973년에 대덕 연구단지가 처음에 준비가 됐었습니다. 공공 연구 시설을 적극 활용을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때 지리적으로 이것을 중점화 그리고 집중화 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70년대, 80년대 들어서 많은 발전이 있었고 그때 들어서 대학과 또 공공 연구기관 또 국책연구원 역시 다 많은 전환을 하고 새롭게 출범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덕 연구단지가 정부와 다시 말해 산학연 간의 연구에 집중 역할을 차지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덕 연구단지는 점차 개혁이 되면서 이노 클러스터, 혁신 클러스터가 됐습니다. 2000년도 초반에 이렇게 출범이 됐습니다. 2005년에 이런 공공 R&D 투자 그리고 중소기업의 성장 위한 협력이 더욱더 고가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술 상용화를 위해서 이노폴리스 차원에서 더욱더 많은 노력을 하게 되었고 관련해서 특별법이 2005년에 제정이 된 바 있습니다. 2011년 이후에 혁신 클러스터 모델이 다시 말해 이노폴리스의 모델이 또 다른 나라들, 다른 지역으로 많이 전환이 되었고 이제는 광주, 전북, 대덕, 대구, 부산 각각 이노폴리스가 5개 이노폴리스가 있을 것이고 이 5개 이노폴리스가 특화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각각의 지역별로 산업 특성이 또 다르게 발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9년에 새로운 이노베이션 혁신 클러스터 모델, 다시 말해 이노타운이라는 새로운 모델이 소개가 됐습니다. 작은 규모 이노폴리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노타운은 법규가 좀 더 적게 적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더욱더 탄력적이고 유연할 수가 있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11개의 이노타운이 전국적으로 위치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개발이 이노폴리스가 계속해서 있으면서 이노폴리스의 수 자체도 급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입주 기업의 수도 많이 증가했고 또 고용이 더욱더 창출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들 입주사들이 더욱더 많은 고용을 창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고용 창출도 2005년부터 2019년까지 꾸준히 급성장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의 수, 한국의 이제 나스닥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런 수 그리고 연구에 분사된 많은 기업들 역시 지난 15년 동안 눈부신 성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저희 이노폴리스의 역사적인 궤도를 살펴본 바 있습니다. 이제는 제가 간략하게 저희 재단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원을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2005년에 설립됐습니다. 여러 기관들 또 생태계 간의 주체들의 상용화 또 혁신을 돕고자 하는 차원에서 설립이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게 하나의 선순환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공 연구 개발 결과가 이런 실적이 중소기업의 역량의 강화에 다시 쓰이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이고 더욱더 가치가 창출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산학연 간의 연구가 결국 연구를 통해서 이런 협력이 더욱더 연구를 통해서 실적이 증진이 되고 또 여기 다시 투자가 되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런 혁신 생태계를 위해서 지원 체계를 구축을 하고 여기에는 유무형의 다양한 주체들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재단은 핵심 인프라가 구축되고 관리되는 것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저희 재단 역시 다양한 R&D 사업도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급사, 협력사를 매칭하기도 하고요. IT 수요에도 충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을 지원하기도 하고 산업 간에 있어서 네트워킹 기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재원 마련이라든지 컨설팅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가 글로벌 협력 사례로 넘어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재단 차원에서는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외 사이언스 파크들과 광범위하게 협력을 하고 있고 이런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는 다른 혁신 주체들, 기업가들, 또 연구진, 학생분들에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외국에 있는 다른 카운터파트들과 연락을 취하고 네트워킹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사이언스 파크 간의 글로벌 협력이 오히려 우리의 동반 성장에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국가 경제 성장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재단의 해외 협력 사례를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지식 공유 프로그램 KSTP 훈련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KSTP 트레이닝은 2008년부터 계속 지속이 돼 왔습니다. 2주 동안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훈련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서 20여 개 국가들, 70여 개 국가들이 초청을 받아서 강연 그리고 실습을 통해서 이 참가자분들은 한국의 STP 개발 경험에 대해서 듣고 배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20개의 워크숍을 진행을 했었고 7명의 참가자분들이 70여 개 국가에서부터 오셨습니다. 올해 KSTP 훈련 연수가 온라인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온라인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STP 개발 필요로 하는 국가에게 많은 기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이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참가자분들께서 추후에 현장 실습을 위해서 코로나19가 종식이 되면은 한국으로 초청이 되실 것입니다. 저희 여기에는 3개 단계가 있습니다. KSTP 훈련 연수를 통해서 협력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는 3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KSTP 훈련을 통해서 참가자분들께서 한국의 STP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해를 더욱더 도모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참가자분들께서는 잠재적인 협력 의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노폴리스 한국에 있는 것과 그리고 또 본국의 STP에 있는 어떤 수요 매칭 또 리소스 매칭을 통해서 의제를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세 번째는 실질 협력 사례입니다. KSTP 협의를 통해서 혹은 비즈니스 네트워킹을 통해서 혹은 정부 대 정부 G2G 협업을 통해서 실질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 KSTP 협의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재단이 다양한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렸는데요. 에콰도르에서 또 쿠웨이트에서 카자흐스탄에서 맞춤형 컨설팅을 2012년, 2013년에 제공을 했었습니다. 이런 관련한 컨설팅 지원 요청을 아마 21, 22 KSTP 훈련 연수, 다시 말해 올해 내년에 있을 온라인 훈련 연수 과정이 끝난다면 더욱더 요청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희가 실질적인 그리고 유형의 글로벌 기술 상용화라든지 비즈니스 인큐베이션 등과 같은 협의 요청을 받아왔습니다. 글로벌 비즈니스 네트워크 역시 중요한 KSTP 훈련 연수의 핵심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즈니스 매칭 세션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2019년에도 비즈니스 매칭을 통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이노폴리스 입주 기업의 설문을 해서 그리고 KSTP 참가자분들의 설문을 해서 비즈니스 협업 사례를 극대화하는 데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이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서 일부 입주사들과 12개
국가들의 15명의 참가자분들이 19개의 비즈니스 미팅을 하게 되어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질적인 협업 사례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G2G 협업, 정부 대 정부 협업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개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이집트 사례입니다. 2016년과 18년 저희 KSTP 훈련 연수 프로그램에 2명의 참가자분들이 이집트의 전자연구소에서부터 오셨습니다. 2017년, 2018년에 제가 팔로우업, 후속 서포트를 제공하기도 했었습니다. 정기적인 온라인 미팅을 통해서 상용화 지원을 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꾸준한 긍정적인 네트워킹 또 협력을 통해서 저희가 ODA 사업으로까지 끌어올리기도 했었습니다. STP 단지를 2020년에 조성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다른 사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KSTP가 어떻게 G2G 협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온라인 비즈니스 매칭 세미나입니다. 러시아에 있는 스콜코보 테크노파크와 저희가 작년에 함께 공동 주최한 것이었습니다. 2016년에 저희가 스콜코바 테크노파크에서부터 오신 참가자분이 KSTP에 참가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계속해서 서로 상호 방문 교류를 했었고 2020년에는 결국에 온라인 B2B 미팅을 통해서 저희가 한러 수교의 30주년을 기념하는 차원에서 이런 실적을 달성했었고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5개 또 7개 각각의 저희 측 그리고 러시아 측 기업들이 함께 비즈니스 미팅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향후 저희는 해외에 있는 사이언스 파크들과의 협력을 더욱더 확산하고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전략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아스파 또 IASP의 회원으로서 저희 재단은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여기 회원 기관들과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인적 교류를 하고 스타트업의 교차 인큐베이션 그리고 테스트베드 시설에 대해서도 교차 접근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둘째는 분과별 협업을 더욱더 특화해 나갈 것입니다. 작년 이후로 저희는 계속해서 이노폴리스 입주 기업들의 명단을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하면서 특히 해외 비즈니스 협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입주사들에 대해서 파악을 했습니다. 이런 입주사들을 위해서 비즈니스 네트워킹을 맞춤화해서 각각 섹터별로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저희는 공공기관으로서 저희 재단은 앞으로도 G2G 협업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할 것입니다. 해외에 있는 사이언스 파크들과 함께 노력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G2G 협력으로 끌어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저희가 시각적으로 아스파 회원 기관들과의 협력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윗단에 보시면은 정부 부처 간의 협력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 재단이 정부 간에 또 부처 간의 이런 협력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할 것입니다. S&T 외교 노력을 펼칠 것입니다. 아스파 또 회원 기관들과도 적극 협력을 하겠습니다. 또 아래 민간 분야까지 또 한번 보시면은 연구원들 또 연구소 또 기업 대학 다양한 주체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퍼실리테이터로서 이런 생태계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우리 재단은 협력을 긴밀히 아스파 회원 기관들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류 협력을 더욱더 개선을 하고 이런 혁신 주체들 간의 협력을 더욱더 강화하는 데 노력할 것입니다. 이것으로 저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희의 노력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혁신 생태계를 해외 파트너 사들과 어떻게 구현하려고 노력했는지 보여드렸는데요. 저에게 연락을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여기 아래 연락처를 통해서 연락을 해주시면 되겠고 발표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사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국의 STP도 그 훈련 연수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외에 계신 참가자분들은 여기 KSTP 훈련 연수 과정에 신청을 해보시는 것도 어떨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발표 감사합니다. 큰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발표자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키치 코포타님이시고요. 현재 일본의 가나가와 사이언스 파크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다양한 민간 기업에서 근무하셨으며 가장 먼저는 닛산에서 근무를 하셨고 그 이후에 완전히 다른 분야로 커리어를 전환하셔서 의료 분야에서 종사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20년 동안 의료 연구에 참여를 하셨는데 그 중에 가장 두드러지는 성과는 펩티드림이라는 회사를 설립한 것입니다. 이 회사는 동경에 있는 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되었고 또한 펩티스타는 세계적인 원료의약품 CMO가 되었습니다. 창업에 큰 성공을 거두신 다음에 KSP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이를 통해서 벤처기업들을 지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해 주실 주제는 사업가에서 벤처기업 인큐베이터로라는 제목으로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사이언스파크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이 자리에 직접 참여해 주시지는 못했습니다. 영상으로만 참여하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는 소개받은 키치 코부타입니다. 저는 가나가와 사이언스파크 즉 KSP의 회장으로서 올해 6월에 임명이 되었습니다. 저는 기업가로서 벤처 회사를 창업하고 성장시켰는데 그 회사 이름이 펩티드림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 KSP를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벤처기업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를 통해서 KSP의 현황과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제 개인적인 경험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벤처 회사를 창업하고 운영해 온 사람의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펩티드림을 소개해드리고 그 이후에 KSP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펩티드림을 동경역 근처의 작은 임대 사무실에서 2006년 시작했습니다. 2009년에는 동경대가 운영하는 인큐베이션 오피스로 이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카와사키로 이전을 해서 2017년에는 저희 전용 건물을 짓게 되었습니다. 펩티드림은 도쿄 증권거래소 마더스에 2013년 상장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 도쿄 증권거래소 일부에 2015년에 상장하게 되었습니다. 펩티스타는 펩티드림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2017년에 창업이 되었습니다. 펩티드림은 바이오 제약 회사입니다. 전용 PDPS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펩티드 개발 플랫폼 기술입니다. 차세대 신약 개발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약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PDPS 기술은 새로운 원료 물질 후보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구속성 펩타이드 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소형 말리큐를 이용을 한 펩타이드 치료제를 개발을 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펩티드림은 전 세계 파트너들과 전략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혹은 내부에서 진행을 하는 타겟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후보 물질을 파악을 하고 원하는 치료 분야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하며 저희가 어떠한 행정적 절차를 거칠 것인지에 대해서도 늘 연구하고 있습니다. 펩티드림의 꿈은 단 한 명의 환자라도 고맙습니다 라고 인사하는 것을 듣고자 하는 꿈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펩티드림을 창업한 비전이 되겠습니다. 펩티드림의 본사와 연구센터는 킹 스카이프런트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것은 하네다 공항 앞에 있는 곳으로서 타마강을 인접해 있습니다. 하네다 공항과 킹 스카이프런트의 연결 다리가 2022년에 사용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으로서는 KSP에서 킹 스카이프런트까지 차로 30분 거리입니다. KSP와 펩티드림은 바로 여러 가지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혁신적인 신약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로는 적절한 생물학적 타겟을 파악해야 합니다. 보통은 5 내지 8년이 있어야만 타겟을 검증하게 됩니다. 이것은 기존의 방식을 바탕으로 한 시간대이고요. 저희 전용 기술인 PDPS를 사용을 하게 된다면 이 전체 기간을 1, 2년 이내로 단축시킬 수 있게 됩니다. PDPS 기술의 활용을 사용을 해서 펩티드림은 다양한 개발 협력 계약을 세계 20개의 대형 제약사와 서명한 바 있습니다. 노바티스, 머크 등과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상장을 했을 때 시총이 322억 엔이었습니다. 2013년 당시의 수치이고요. 최근 수치를 보면 8,352억 엔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이는 2021년 2월 8일의 수치입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특별한 노하우는 바로 구속성 펩티드를 대규모로 생산하는 것입니다. 펩티스타는 CDMO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위탁 개발 제조를 하는 조직의 약자입니다. 펩티드 API에서부터 전통적 펩티드까지 또 구속성 펩티드까지 제조 개발하면서 아미노산을 자연적으로 포함하지 않는 형태의 펩티드를 제조 개발하고 있습니다. 펩티스타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양질의 펩티드 제품을 인류의 건강을 위해 또 제약회사의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공급하고 있습니다. 구속성 펩티드 같은 경우에는 펩티드림에 의해서 개발이 되었는데 이를 바탕으로 해서 대형 제약사들은 신약 개발을 하는데 전 세계에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대규모 대조 시설을 구속성 펩티드에 대해서 적용함으로써 펩티스타는 위탁 주문을 전 세계에서 받게 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구조가 만들어진 것이죠. KSP는 일본 최대의 사이언스 파크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KSP 같은 경우에는 3개의 인큐베이션 시설을 갖고 있습니다. 다양한 인큐베이션 활동과 더불어서 KSP는 각종 시설을 운영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KSP는 다양한 산업 기술 연구센터와도 함께하고 있고 또한 이 안에는 바로 지적재산권의 핵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KSP 내에 있는 협력 주기를 통해서 다양한 산업이 탄생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업계, 학계, 정부 간의 공동 연구가 이루어지고 다양한 R&D 프로젝트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KSP가 제공하고 있는 인큐베이션 서비스를 보면 기업가들을 위한 비즈니스 개발 세미나도 개최를 하고 있고 연구기관 간의 협력도 가능하도록 돕고 있으며 특허 정책에 대한 교육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싱 지원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저희 자체적인 투자 펀드를 소규모나마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금융기관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은행이나 벤처 캐피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KSP 내에서 스타트업을 개발시키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지원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인큐베이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이후에 성장을 위해서 재정 지원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경우 인큐베이션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펀딩 서비스를 벤처 캐피털을 통해서 제공하게 되면서 각각은 독립적인 기관처럼 움직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KSP가 대규모의 펀드를 조성을 해서 KSP를 벤처 캐피털의 기능을 하도록 할 것이며 또한 하나의 시스템을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기업가들이 시드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인큐베이션 단계를 거쳐서 펀딩을 받는 단계에 이르기까지 통합적으로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제가 마련하고자 하는 시스템은 기업의 상장이나 M&A까지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보통 상장이나 M&A는 벤처 스타트업들의 최종 목표이기도 하죠. KSP 같은 경우에는 인큐베이션 캐피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 많은 기업들이 함께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표에서 아주 중요한 전략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이언스파크의 미래를 위해서 중요한 부분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전반부에서는 본인의 기업가로서의 커리어를 설명을 해주셨고 펩티 드림의 꿈과 목표를 공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혁신적인 신약 개발의 시간을 단축하고 펩티드 개발 플랫폼 서비스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또한 펩티스타는 전 세계의 위탁 주문을 받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마지막으로는 개인적인 경험을 KSP에 어떻게 적용했는지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발표를 통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배워야 하는 것은 KSP가 이제는 벤처 캐피털 기능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큐베이터와 서포터의 역할을 넘어서서 벤처 캐피털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많은 국제적인 사이언스 파크에 시사점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네 번째 또 마지막 연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유현 대구 디지털 산업진흥원 원장님이십니다. 원장님께서는 대구 소프트웨어 융합 클러스터 조성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것입니다. 소프트웨어 산업 생태계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수성시에 이것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많은 노력을 해주셨습니다. 대구 핵심적인 위치에 있는 것이죠. 컴퓨터 사이언스 홍익대학교에서 전공을 하셨고 오늘은 대구 소프트웨어 융합 클러스터 조성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것입니다. 대구시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해주실 것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대구 디지털 산업진흥원의 김여희입니다. 각국의 그 사이언스 파크 간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 함께하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는 사회 경제 시스템이 전방위적인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지금
우리 대구광역시가 4차 산업혁명 AI 시대에 맞춘 지역 산업구조 혁신을 선도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대구 소프트웨어 융합 클러스터 조성 프로젝트를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대구광역시와 정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지방과 중앙정부가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 대구 디지털 산업진흥원이 주관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현황 그리고 비전과 전략을 오늘 이 자리에서 공유하고자 합니다. 먼저 대구시가 소프트웨어 융합 클러스터를 조성하게 된 배경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그 사회 경제 시스템은 디지털 전환과 함께 소프트웨어가 산업, 경제, 사회, 문화 등 전방위적으로 활용되면서 글로벌 소프트웨어 시장은 자동차, 휴대폰, 반도체를 모두 합한 시장에 버금가는 규모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프트웨어는 모든 산업 분야에 필요한 기술을 만드는 기술, 혁신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범용 기술이자 메타 기술로서 4차 산업혁명과 산업 간 경계를 없애는 빅블러 현상과 융합경제의 중심으로 결국 소프트웨어는 세상을 바꾸는 원동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서울, 경기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소프트웨어 산업 격차가 타 산업에 비해 매우 불균형한 실정입니다. 비수도권 소프트웨어 산업의 총 매출액은 수도권의 약 10분의 1 규모로 기술 수준 역시 수도권의 48% 정도로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에서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을 말씀드렸듯이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 산업 자체뿐만 아니라 국가의 사회 경제 시스템에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어 이러한 불균형은 국가뿐만 아니라 대구 지역 경제 발전의 한계점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따라서 대구는 지역 소프트웨어의 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 경제의 회복 탄력성을 확보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융합을 통한 지역 산업과의 상생 발전을 목적으로 소프트웨어 융합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과거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를 운영하는 보조수단에서 우리의 일상에 자리 잡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AI 등 신소프트웨어 기술의 수요 확대와 대한민국 정부의 디지털 뉴딜 정책에 힘입어 소프트웨어 산업은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소프트웨어 산업 중심의 정책에서 전 국민, 전 산업을 대상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기술 혁신과 소프트웨어 교육, 문화 확산, 지역 소프트웨어의 균형 발전의 제도적 기반을 담아서 소프트웨어 진흥법을 전면 개정한 바 있습니다. 세계적인 IT 시장 조사 그룹인 IDG에 따르면 2000년 현재 글로벌 2000 기업 중 66%가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디지털 혁신을 전개하고 있으며 앞으로 모든 기업은 소프트웨어의 생산자이자 소유자로 변화할 것이며 소프트웨어 기업화가 전개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대구는 그동안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타 지역에 비해 우수한 인프라와 기업의 성장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1997년 당시 대한민국 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을 통해 대구 소프트웨어 지원센터 설치를 시작으로 2001년 대구 디지털 산업진흥원 설립, 2003년 대구 소프트웨어 타운 조성 등의 역량을 바탕으로 2012년도에는 소프트웨어 산업 분야에서 지자체 최초로 소프트웨어 융합 기술 고도화 사업을 기획하여 정부의 재정 지원 정책 사업에 선정되었고 대구 수성 알파시티에 소프트웨어 융합 기술 지원센터를 건립하였으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 수도권 이남 지역의 최고 소프트웨어 산업 집적지 조성의 발판이 마련되었습니다. 현재
대구 수성 알파시티는 첨단 스마트시티 실증 인프라와 함께 69개의 소프트웨어 기업과 상주 인력 1,200명, 지원과 지원 시설이 집적되어 활성화되고 있으며 대구에 디지털 혁신을 이끌어갈 소프트웨어 혁신 거점으로 조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9년 기준으로 대구의 소프트웨어 산업은 기업 1,800여 개, 종사자 14,000여 명, 총 매출액 5조 4천억 원 규모로서 최근 3년간 연평균 기업 수는 5%, 일자리는 8%, 매출액 4%, 지역 경제의 침체 속에서도 지속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소프트웨어 융합 클러스터는 조성 초기인 14년도 대비 현재 기업 수는 11개에서 69개로 입주기업 매출액은 390여억 원에서 2,760억 원으로 종사자는 139명에서 1,200여 명으로 활성화되면서 정부의 정책과 지자체의 기획 역량을 통해 조성되는 모범 사례로 전국 시도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구 소프트웨어 산업은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인해 소프트웨어 인재 유출과 산학 간 인력 수급 미스매치 등으로 인력난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빅테크 기업이라는 네카라쿠베라고 대변되는 기업이 소프트웨어 인재의 수도권 블랙 현상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융합 클러스터를 산업 현장이자 인재 양성의 캠퍼스로 공간적 통합을 통해 민관 협력, 소프트웨어 인재 중심, 소프트웨어 혁신 생태계 조성의 필요성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진 배경과 지역의 환경 속에서 대구의 디지털 혁신의 중심이 될 소프트웨어 융합 클러스터의 2026년 비전과 전략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략은 대한민국 정부의 소프트웨어 산업, 지역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 5대 전략인 지역주도 성장 지원 거점 조성, 지역 디지털 혁신 지원 체계 마련, 지역 상용 소프트웨어 강소 기업 발굴 육성, 지역 주도의 디지털 혁신 프로젝트 기획 발굴, 협업 기반의 지역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및 일자리 창출에 맞추어 수립되었으며 이와 연계하여 대구는 3대 전략에 따라 추진될 것입니다. 첫째, 소프트웨어 산업 혁신 거점을 조성하고 둘째, 지역 5+1 미래 신산업의 기술 고도화와 셋째, 디지털 혁신의 기반이 되는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체계 재편입니다. 첫 번째, 기업 주도 민관 협력 소프트웨어 인재 육성 기반을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산학 협력형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기반 구축을 통해 산업 현장 혁신 인력을 연간 1,000명 양성하고 초, 중고 소프트웨어 교육 확대 강화를 위해 미래 인재 연간 1,000명의 교육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민 누구나 컴퓨터 사고력과 소프트웨어 AI 활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연간 1만 명의 소프트웨어 교육 등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두 번째, 소프트웨어 융합 클러스터 조성 및 전주기 소프트웨어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현재 조성 중인 대구 수성 알파시티의 소프트웨어 융합 기술의 개발 지원 그리고 시장 실증 사업화 등 기업 성장에 필요한 전주기 지원 기능을 강화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대구 전역에 강화하여 대구 전역의 디지털 혁신 성과를 확산하는 거점으로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세 번째, 소프트웨어 기반의 디지털 융합을 통해 지역의 5+1 미래 신산업의 기술 혁신을 주도하는 소프트웨어 융합 활성화를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대구시는 미래차, 로봇, 의료, 물, 에너지, 스마트 시티에 3조 6천억 원을 투자하고 3만 4천여 개의 일자리 창출을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가 5+1 미래 신산업과 융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더하여 대구의 특화된 성공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2026년 대구는 소프트웨어 인재 6만 명 육성, 그리고 소프트웨어 융합 클러스터 300개 기업 유치, 4천 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며 소프트웨어 융합을 통한 부가가치 10조 원을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세우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계 사이언스 파크와의 교류와 글로벌 협력에 적극 참여하고자 합니다. 특히 소프트웨어 분야에 더욱더 많은 협력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Mr. Kim,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원장님, 시간을 잘 지켜주시고 좋은 발표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김유현 원장님께서는 4차 산업혁명이 결국에는 소프트웨어 융합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소프트웨어가 혁신 또 부가가치를 주도적으로 실현을 하고 있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원장님께서는 이 대구 디지털 산업진흥원이 꿈꾸고 있는 이런 클러스터가 대구가 이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적 의제에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특히나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소프트웨어의 역할을 더욱더 실현하기 위해서는 인재 육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분의 훌륭한 발표를 들었습니다. 발표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훌륭한 발표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패널분도 안 계시고 청중분도 안 계시기 때문에 이 시간에 토론을 진행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께서 온라인을 통해서 이메일을 통해서 언제든지 질문을 해주신다면 저희가 최대한 빨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되었기 때문에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분의 발표자들을 통해서 아주 훌륭한 교훈들을 많이 배웠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이언스 파크 간의 협력은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는 바이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방법입니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네 분의 연사분 모두 중요한 공통적 교훈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사이언스 파크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네 가지 핵심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반드시 대학과 사이언스 파크 그리고 정부 기관 간의 협력이 이루어져야 하고요. 두 번째로는 사이언스 파크 간의 베스트 프랙티스가 공유되어야 하며, 세 번째로는 전 세계적인 협력이 이루어져야 하고, 마지막으로는 민간 부문의 베스트 프랙티스를 사이언스 파크에 적용해야 합니다. 사이언스 파크를 개발하고 또 이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핵심 입주 기업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사이언스 파크를 개발하고 홍보할 때 핵심 입주 기업이 될 만한 입주 기업을 유치하는 것을 꼭 당부드립니다. 키치 코부타 님께서 바로 벤처 캐피털의 역할을 사이언스 파크가 해야 한다라는 점도 강조해 주셨습니다. 이 또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간 기업의 베스트 프랙티스가 사이언스 파크 운영에 적용이 되어야 하는 중요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이로써 마지막 발표를 마치고 세션 2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